죽은 줄 알았던 쌍칼이 목에 칼 자국을 달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가 숨겨둔 USB 한 개가 30년 전 한빛 산부인과 쌍둥이 유괴의 전부를 까발렸고, 그 순간부터 감옥에 갇힌 최화영은 입 하나로 이 가족을 다시 찢기 시작합니다. 30년 동안 비밀로 묻혀있던 출산 사진과 녹음 파일. 정숙희라는 여잔 이제 필요 없어. 애 하나면 충분해. 최화영의 목소리는 종이와 USB를 뚫고 나와 법정과 세상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죠. 징역 38년 모두가 끝났다고 믿은 그때, 최화영은 옥중 편지 한 장으로 말을 바꿉니다. 나만 죄인인가요? 마대창과 정숙희, 오장미까지 다시 여론의 칼끝 앞에 세워지고, 서린이가 눈을 뜨기도 전에 가족의 마음은 또 한 번 산산이 부서집니다. 마대창 회장의 서재 창문 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오후 햇살이 책장과 바닥을 비스듬히 스치고 지나갔지만 방 안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선고 공판이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 법은 최화영에게 징역 38년을 선고했고, 언론은 연일 30년 거짓 제국의 몰락을 떠들어댔다. 그러나 마대창의 마음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다. 서재 책상 위에는 신문 몇 부가 펼쳐져 있었다. 악녀 며느리, 철창, 유괴살인미 수출생 사기까지. 굵은 활자가 노인의 시야를 자꾸만 건드리고 있었다. 마대창은 한숨을 내쉬고 신문을 접었다. 그때 서재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 저예요. 오장미가 조심스레 머리를 내밀었다. 들어오너라. 장미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봉투는 여러 번 구겨졌다 펴진 흔적이 있었고, 구석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고가 찍혀 있었다. 검사님이 보내셨어요. 장미가 봉투를 내밀었다. 쌍칼 라인에서 새로 나온 증거라면서 회장님께도 직접 보여드리라고 했어요. 마대창은 안경을 고쳐 쓰고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 몇 장과 A사 용지 여러 장이 들어있었다. 첫 장에 눈에 들어온 것은 흐릿한 흑백 사진 하나였다. 낯익은 병원 복도가 배경이었고, 끝쪽에 한빛 산부인과라는 간판이 보였다. 그 앞에서 누군가가 아기 보자기를 들고 서 있었다. 이게 뭐야? 장미가 답했다. 30년 전 한빛 산부인과에서 찍힌 사진이래요. 쌍칼이 몰래 찍어서 USB에 넣어둔 거라는데, 이건 아직 법정에는 안 낸 거래요. 2차 공판 증거로 쓰려고. 뒤이어 나온 사진에는 분만실 안쪽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침대 위 산모의 옆 얼굴, 그리고 그 옆에서 아기 2명을 안고 있는 간호사의 모습. 사진 아래에는 볼펜으로 적힌 작은 글씨가 있었다. 1996, 5, 17. 정숙희, 여아 쌍둥이 출산. 마대창의 손이 떨렸다. 정숙희.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읽었다. 장미가 조심스럽게 다른 장을 넘겼다. 이번엔 녹취록이었다. 녹취록 발췌 USB 파일 REC1. 정숙희라는 여잔 이제 필요 없어. 애 하나면 충분해. 한 명은 내가 데려갈 거야. 나머지 한 명은 알아서 사라지겠지. 최화영의 목소리가 종이 위에서까지 들리는 듯했다. 검사님이 그러셨어요. 장미가 입술을 깨물었다. 1차 재판은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에 대한 선고였고, 이 자료들은 30년 전 출생 조작과 유괴 사건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2라운드라고요. 마대창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바라보는 그의 눈이 붉게 충혈돼 갔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었지. 노인이 낮게 중얼거렸다. 법은 한 번 판결했다고 끝내는 게 아니야. 진실이 더 나오는 한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지. 그는 고개를 들었다. 장미야, 정숙희 씨한테도 이걸 보여줘야겠다. 그 사람이 잃어버렸던 나를 이제는 서류로라도 돌려줘야지. 같은 시각, 교도소 의료동 면담실. 쌍칼은 이전보다 다소 회복된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목에 감겼던 붕대는 줄었고, 대신 팔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또 왔네요, 검사님. 그가 비꼬듯 말했다. 검사는 맞은편에 앉아 서류철을 탁자 위에 올렸다. 이번엔 고맙다는 말부터 해야겠네요. 검사님 입에서 그런 말 들으니까 웬일로 인간 취급받는 기분이네요. 쌍칼이 피식 웃었다. 검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당신이 숨겨둔 사진과 녹음 덕분에 30년 전 한빛 산부인과 의료기록
그리고 서현구청 출생신고부까지 다 열어봤습니다. 정숙희 씨 출산 기록, 아이 둘 이름 옆에 남겨진 이상한 메모들까지 전부. 쌍칼의 눈빛이 흔들렸다. 메모요? 검사가 종이 한 장을 앞으로 밀었다. 낡은 종이를 복사한 문서였다. 정숙희의 여아 쌍둥이 출산 보호자 미확인 출생신고 대리인 방문 예정. 그 아래 누군가가 급히 지웠던 흔적 위로 다른 글자가 더 씌워져 있었다. 대리인 최화영. 이건 당시 행정실 직원이 몰래 복사해서 보관해두고 있던 서류입니다. 검사가 설명했다. 그 사람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퇴직할 때 자기 집 서랍에 넣어두고 잊고 살았다더군요. 우리가 찾지 않았으면 평생 빛도 못 봤을 겁니다. 쌍칼은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다 살아남은 놈들이 입 여는군요. 검사가 쳐다봤다. 자기 얘기하는 겁니까? 절반은 그렇죠. 쌍칼이 툭 던졌다. 근데 검사님, 이렇게까지 파헤쳐서 뭐 하려고요? 이미 최화영 징역 38년 받았잖아요. 더 깔 게 남았어요? 검사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유괴와 출생 조작은 피해자에게 이름과 인생을 바꿔버린 죄입니다. 그건 단순히 감옥 몇 년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피해자들이 자기 이름을 되찾고 법적 신분을 바로잡도록 도와야 합니다. 쌍칼은 잠시 말을 잃었다. 내가 그런 말을 검사 입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네. 검사가 일어섰다. 당신 진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증인으로 설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까지 생각 좀 정리해 두시죠. 증인석이라. 쌍칼이 피식 웃었다. 칼 대신 입으로 사람 죽이는 자리가 그쯤 되겠네요. 며칠 뒤 작은 병원 1층 로비. 정숙희는 낡은 코트를 여며 쥐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마대창이 보내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오장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너무 힘들면 제가 대신 읽을까요? 정숙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내가 끝까지 봐야 해. 그래야 30년 동안 내가 악몽으로만 떠올리던 걸 이제 현실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봉투를 천천히 열었다. 흑백 사진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날의 분만실, 한빛 산 부인과 산모 침대 위에 자신. 땀에 젖은 머리카락, 눈가에 맺힌 눈물.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간호사의 품에 안긴 아기 둘. 정숙희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저게 우리 애들이야. 장미가 옆에서 속삭였다. 응. 나랑 설인이. 뒤이어 나온 녹취록 일부를 읽어내려가던 정숙희는 어느 순간 얼굴을 가리고 말았다. 같이 사라지겠지? 돈 없는 여자가 쌍둥이 둘을 어떻게 키워? 최화영의 말이 종이 위에서 튀어나오는 듯 했다. 엄마, 그만 보자. 장미가 봉투를 빼앗으려 하자 정숙희가 손을 내저었다. 아니야. 끝까지 볼 거야. 이제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 이 사람은 내 아이를 훔쳤고 나는 내 아이를 못 지켰어. 둘 다 사실이야. 그걸 도망친다고 달라지지 않아.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지막 장을 읽었다. 서현구청 출생신고부 사본, 모 이름란에 적혀있던 정숙희 이름이 흰 수정액으로 지워진 자리 위에 최화영 이름이 더 씌워져 있었다. 이제 알겠네. 정숙희가 낮게 말했다. 내가 딸을 잃어버린 게 아니었어. 누가 내 딸을 훔쳐간 거였지. 장미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서 우리가 되찾으려고 하는 거야, 엄마. 이제 서류에도 사람들 입에도 우리가 누구인지 제대로 찍어야지. 정숙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내 이름도 너희 이름도 숨기지 않을 거야. 그로부터 며칠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는 다시 한번 취재진이 몰려 있었다. 이번 공판은 형량을 다시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빛산 부인과 쌍둥이 유괴 출생 조작 사건에 대한 추가 판결과 피해자 신분 회복 절차가 핵심이었다. 법정안, 증인석에는 뜻밖의 얼굴이 앉아 있었다. 머리가 희끗해지고 수척해진 남자, 쌍칼이었다. 법정 내 방청석이 술렁거렸다. 최화영은 피고인석에서 그를 노려보았다. 배신자. 그녀가 속으로 이를 갈았다. 검사가 증인에게 물었다. 증인 이성철 씨, 이 USB 안에 들어있던 사진과 녹음 파일을 본인이 직접 복원해온 사실 인정하십니까? 쌍칼, 본명 이성철은 짧게 대답했다. 예. 왜 이제야 제출했습니까?
이성철은 방청석을 한번 훑어보았다. 정숙희, 마대창, 오장미, 그리고 오지 못했지만 병실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을 마설린까지. 누가 더 나쁜 놈인지 적어도 한 번은 제대로 기록해두고 싶었습니다. 검사가 계속 물었다. 이 사진이 찍힌 날 한빛산 부인과 현장에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분만실 문 앞에서 제가 직접 찍었어요. 최화영이 시켜서. 검사가 녹취록을 집어들었다. 이 녹음에 나오는 여성 음성은 누구입니까? 최화영. 남성 음성은? 저입니다. 법정안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검사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렇다면 정숙혜 씨의 쌍둥이 아이 중 한 명을 훔쳐 최화영에게 넘기는 일에 가담한 것도 사실입니까? 이성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돈 받고 했습니다. 아이가 뭔지도 모르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압니다. 그때 내가 내 손으로 훔친 게 그냥 아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30년이었다는 걸. 최화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 인간 말은 한 글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자기 살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피고인은 앉으십시오. 검사가 차분히 정리했다. 이성철의 진술, 한빛산 부인과 의료기록, 서현구청 출생신고부, 그리고 USB 속 사진 녹음 파일이 서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이는 더 이상 한 사람의 말로만 설명할 수 있는 우연이 아닙니다. 공판이 끝난 뒤 마대창과 정숙희, 오장미는 법원 앞 계단에 나란히 서 있었다. 기자들이 몰려와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오늘 추가 증거에 대한 소감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30년 전 한빛산 부인과 사건의 진실이 드러난 지금 어떤 심정이신가요? 마대창은 잠시 생각하다가 짧게 말했다. 늦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고개를 영영 숙이고 살 순 없잖습니까? 정숙희는 오장미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우리 아이들 이름을 되찾는 절차만 남았어요. 그게 끝나면 정말 30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미가 덧붙였다. 우리가 누구인지 서류에도 사람들 입에도 제대로 남게 될 거예요. 그게 이 싸움의 마지막 목표예요. 최화영은 구치소 독방에 앉아 재판 소식을 전해 들었다. 교도관이 문간에서 전해주었다. 오늘 추가 공판에서 한빛산 부인과 유괴 출생 조작 부분도 전부 유죄 인정됐답니다. 형량은 그대로지만 판결문에 전부 적힌다네요. 최화영은 짧게 웃음을 터뜨렸다. 38년이 40년이 된다고 달라지는 건 없겠지. 교도관이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한텐 그럴지 몰라도 아이들한텐 다르겠죠. 문이 닫히고 나서야 최화영은 조용히 벽에 머리를 기댔다. 머릿속에 이성철의 말이 맴돌았다. 누가 더 나쁜 놈인지 제대로 기록해두고 싶었다. 좋아. 그녀가 중얼거렸다. 기록해. 내가 얼마나 나쁜 년인지. 그 말과 함께 30년 동안 피하고 도망치던 진실이 비로소 자기 몸 안으로 스며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시각 서울중앙의료원 7층. 마설린의 침대 옆에서 오장미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정숙희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설이나. 장미가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한빛산 부인과에서 시작된 우리 이야기 이제 거의 다 정리했어. 엄마도 할아버지도 나도 다 같이 여기까지 왔어. 그녀는 웃으면서도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남은 건 네가 눈 뜨는 것뿐이야. 내가 나 마설린이야 하고 말하는 순간 그게 우리 싸움의 마지막 한 줄이 될 거야. 그때였다. 마설린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다. 이전보다 더 길고 분명하게. 정숙희가 숨을 멈췄다. 장미야, 방금 봤어? 장미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봤어, 엄마. 설인이가 우리 말 듣고 있어. 침대 위 모니터의 수치가 안정적으로 변해갔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히 들어와 상태를 점검했다. 의식 회복 단계로 보입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좋은 신호예요. 정숙희는 마설린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설인아. 천천히 와도 돼. 이제 아무도 널 빼앗아가지 못해. 오장미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쌍칼이 숨겨둔 사진도, 녹음도, 한빛산 부인과 기록도, 서현구청 서류도 다 나왔어. 모든 비밀은 다 밖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 집안에는 숨길 게 없어. 그녀는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그러니까 이제 숨지 말고 나와. 우리 쌍둥이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병실 안에는 기계음과 함께 세 사람의 숨소리가 섞여 흘렀다. 30년 전 한 남자의 USB 속에 봉인되어 있던 진실은 마침내 세상 위로 끌려 나왔고, 이제 남은 것은 깨어나는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시간뿐이었다. 서울구치소 여사동. 아침 점호가 끝나자 차가운 철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다. 1328번 최화영. 면회입니다. 교도관의 목소리에 방 안의 수감자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비웃었다. 아, 그 재벌 며느리. 아이 훔쳐다 키웠다는 그 여자. 최화영은 무표정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의 소매를 정리하며 천천히 걸어나갔다. 면회실. 유리병 너머에 앉아있는 사람은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자였다. 오래간만입니다, 대표님. 그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최화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늘어졌다. 이제 나한테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역시 변호사님은 의리 하나는 있네요. 홍 변호사. 홍 변호사는 어색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분명 계산이 있었다. 뉴스는 보셨겠죠? 무슨 뉴스 말인가요? 최화영이 일부러 모르는 척했다. 홍 변호사가 손에 든 서류를 유리창 쪽으로 살짝 밀었다. 한빛산 부인과 유괴 출생 조작 사건, 추가 유죄 확정. 굵은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쌍칼, 아니 이성철 씨가 증언대에 서면서 한빛산 부인과 사건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판결문에는 대표님 이름이 아주 크게 남았죠. 최화영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하지만 금세 입꼬리를 올렸다. 좋네요. 어차피 내가 한 짓이니 기록은 정확해야지. 그녀는 비꼬듯 덧붙였다. 대신 그 인간 이름도 꼭 같이 넣어줬겠죠. 이성철이 없었으면 그날 그 병원 복도에 칼도 안 들어갔으니까. 홍 변호사는 말을 아꼈다. 그녀를 설득하러 온 게 아니었다. 대표님.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밖이 많이 변했습니다. 드림그룹도 마 회장님 집안도. 그리고 언론도요. 언론이요? 최화영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초반에는 대표님 악행만 물어뜯었는데 이제는 방향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마대창 회장도 알았던 거 아니냐, 정숙희도 완전히 피해자라고만 볼 수 있나. 이런 기사가 슬슬 올라오는 중입니다. 최화영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래. 그래야지. 그녀가 낮게 웃었다. 나는 이미 감옥에 있다. 근데 저 사람들은 아직 밖에서 숨 쉬잖아. 그러면 돌 맞을 사람을 조금 더 늘려야 공평하지 않겠어? 홍 변호사가 잠시 망설였다. 그래서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최화영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내가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몸뚱이 하나, 기억 몇 개, 그리고 말을 믿어줄 사람도 거의 없지. 그녀는 유리 너머 홍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금 악녀 최화영이 또 뭔가 숨기고 있다는 말에는 아주 잘 귀를 기울일 거야. 그렇지 않나, 변호사님? 그날 저녁 식당. 여사동 수감자들이 줄을 서서 식판을 받아갔다. 좁은 창 아래쪽에 앉은 두 명의 재소자가 낮은 목소리로 속닥거렸다. 야, 저 사람 알지? 최화영. 알지. 어제 뉴스에 또 나오더라. 쌍둥이 훔쳐다 키웠다며. 근데 나 좀 이상한 얘기 들었어. 뭔데? 옆방 언니 말로는 그 집 진짜 나쁜 건 회장 노인네래. 임신한 척하면서 드림 들어간 여자도 원래는 그냥 이용당한 거였다는데. 그들의 대화는 곧 다른 테이블로 번져갔다. 누군가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에이, 그건 또 무슨 소리야라며 손사래를 쳤다. 멀찍이 앉아있던 최화영은 그 모든 수군거림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밥을 떠입에 넣는 신용만 하면서 어디선가 익숙한 단어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느꼈다. 정숙희도 깨끗한 건 아니었어. 마 회장이 처음부터 다 알았다더라. 최화영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다. 홍 변호사, 일은 잘하네. 이 정도면 1차로 씨앗은 뿌려진 거지. 밤. 소등 시간이 지난 뒤 복도는 조용했다.
간헐적으로 교도관의 발자국 소리만 들렸다. 철문 작은 창으로 쪽지가 하나 밀려 들어왔다. 언니, 깼어요? 아래층 방에 있는 수감자 하나가 막대기로 쪽지를 밀어넣은 것이었다. 채화영은 쪽지를 펼쳐 읽었다. TV 보고 충격받았어요. 언니도 억울한 거 많다면서요? 나도 좀 도와줄까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문지영 사기 횡령. 그녀는 감방에서 지영 언니라고 불리던 여자였다. 젊은 편이고 말이 많고 무엇보다 박기랑 연락이 잘 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채화영은 짧게 답장을 썼다. 도움 줄 거면 내 얘기 대신 내가 말 안 한 사람들 얘기를 퍼뜨려 줘. 밤에 복도에서 보자. 복도 끝, 창고 앞 어두운 공간. 문지영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서 있었다. 그녀는 조그만 수첩을 쥐고 있었다. 잠시 뒤 채화영이 나타났다. 교도관들의 시야를 피하기 위해 청소 담당을 핑계로 나와 있었다. 언니. 지영이 먼저 말을 걸었다. 나 진짜 언니 팬이었어요. 예전에 인터뷰 책 2번이나 읽고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채화영이 잘났다. 아까 쪽지에 도와준다고 했지?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 박기랑 통하는 사람 있어요. 편지 쓰면 그 사람이 대신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 올려줘요. 윗사람들 욕 나오면 특히 잘 퍼지거든요. 채화영의 눈빛이 깊어졌다. 좋아. 그럼 내 얘기는 조금만 섞고 대신 이 사람들 얘기를 넣어. 그녀는 조심스레 이름을 꺼냈다. 마대창, 정숙희, 그리고 오장미. 지영이 깜짝 놀랐다. 어머, 그 사람들 언니 피해자인 거 아니에요? 채화영은 비웃었다. 피해자? 피해자라.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싶겠지. 하지만 세상에 완전히 깨끗한 사람은 없어. 누구든 손에 흙 묻힌 적은 있다. 그녀는 천천히 덧붙였다. 예를 들어 정숙희가 처음 내 제안 받았을 때 정말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을까? 돈도 보호도 울 곳도 없는 여자가 쌍둥이 둘 다 안고 나가는 것보다 한 명이라도 제대로 키우는 게 낫다는 말에 정말 단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었을까? 지영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진짜예요?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아. 채화영이 낮게 웃었다.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이야기만 기억하니까. 그녀는 지영에게 수첩을 건넸다. 대신 이건 지켜. 마 회장님이 옛날에 어떤 식으로 여자들을 대했는지, 드림그룹이 어떤 식으로 돈 벌어왔는지,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더러운 것들만 골라 적어줄게. 지영의 눈이 번쩍였다. 와, 이거 인터넷에 올리면 대박 나겠는데요? 대신 내 이름은 앞에 크게 쓰고 그 사람들 이름은 뒤에 슬쩍 섞어. 제목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 채화영이 속삭였다. 악녀 채화영의 충격 고백. 나만 죄인인가요? 지영은 박장대소할 뻔하다가 입을 틀어막았다. 역시 언니야. 제목부터 자극적이네. 며칠 뒤 드림가 인근 카페. 한영자는 핸드폰 화면을 찌푸린 얼굴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악녀 채화영 옥중 편지. 정숙희, 처음엔 내 제안에 끌렸다. 마대창, 과거 숨겨진 여자들 있었다. 채화영, 나만 이용당한 게 아니다. 기사 아래에는 악의적인 댓글이 줄줄이 달려 있었다. 역시 돈 많은 놈들은 다 똑같네. 정숙희도 처음엔 돈 보고 흔들렸겠지 뭐.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 좀 해라. 영자는 손이 떨렸다. 이게 뭐야? 강남봉이 옆에서 고개를 들이밀었다. 또 무슨 기사야? 영자는 화면을 내밀었다. 교도소에서 채화영이 편지 썼대. 변호사 통해서 나갔다는데. 댓글들이 우리까지 같이 욕하고 있어. 남봉은 헛웃음을 쳤다. 그 여자가 감옥에 갔다고 입까지 막힌 건 아니잖아요. 세상, 그런 거 믿는 사람들이 문제지. 그러나 영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사람들이 저걸 믿기 시작하면 장미랑 서린이가 또 상처받겠지. 마대창 저택. 서재에서 마대창도 같은 기사를 보고 있었다.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또 시작이군. 오장미가 황급히 서재로 들어왔다. 할아버지, 기사 보셨어요? 엄마 울고 계세요. 어디 계신가? 마설린 병실에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집에 들어와서 방에 혼자 계세요. 기사 보고 나서부터 문을 안 열어요.
마대창은 잠시 신문을 내려놓고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 여자가 쉬이 조용해질 리가 없지. 그가 낮게 말했다. 다들 너무 빨리 안심했어. 장미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할아버지, 이대로 두면 안 돼요. 감옥에 있어도 저 사람은 계속 우리를 찌를 거예요. 마대창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검사장과 다시 얘기해야겠구먼. 서울구치소 여사동 운동장. 점심 운동 시간이 되자 수감자들이 운동장으로 나왔다. 어디선가 낮게 말들이 오고 갔다. 기사 봤어? 봤지. 역시 재벌가는 다 썩었어. 근데 최화영 말도 일리가 있지 않아? 혼자 다 뒤집어 쓸 일은 아니잖아. 최화영은 운동장 한쪽 그늘에 앉아 있었다. 당구장 휴대를 빗자루처럼 쥐고 있는 교도관이 멀찍이 서 지켜보고 있었다. 한 재소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언니, 기사 봤어요. 역시 언니 입은 아직도 칼이네, 칼. 최화영은 피식 웃었다. 내 입이 칼이라면 지금은 칼집에서 빼준 사람 따로 있지. 누구요? 홍 변호사. 그리고 사람들 궁금증.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세상은 악녀가 울 때보다 악녀가 남 탓할 때 더 자극받거든. 그날 저녁 검찰청 조사실. 검사와 수사관들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인터넷 기사와 커뮤니티 글들이 줄줄이 떠 있었다.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는데요. 수사관이 말했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2차 피해 입습니다. 검사는 팔짱을 끼고 화면을 바라봤다. 최화영이 움직였군요. 그는 마우스를 움직여 한글을 클릭했다. 단독 최화영 옥중 고백 전문. 글 말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나 혼자뿐일까요? 검사가 혀를 찼다. 전형적인 공범 만들기 전략이네요. 자기 죄는 어차피 줄어들지 않으니 대신 다른 사람 REPUTATIONAL 데머지라도 함께 주겠다는 거죠. 교도소 안에서 어떻게 이런 글이? 수사관이 의문을 제기했다. 검사가 서류를 펼쳤다. 면회 기록 보니까 최근에 홍민석 변호사랑 2번, 그리고 문지영이라는 수감자 가족이 2차례 다녀갔습니다. 루트는 그 둘 중 하나겠죠. 그는 의자를 밀고 일어섰다. 내일 구치소장과 접견 신청합시다. 최화영, 다시 조사가 필요해 보이네요. 밤, 여사동 복도. 문지영이 세면대 앞에서 양치질을 하다가 뒤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교도관 2명이 다가오고 있었다. 1328번 최화영, 1479번 문지영. 지금부터 조사실로 이동한다. 지영은 당황했다. 조 조사요? 왜요? 왜인지는 가서 들으세요. 그 옆에서 최화영은 담담하게 교도관을 쳐다봤다. 왔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가시죠. 임시조사실. 최화영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교도소장과 검사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최화영 수용자. 교정본부로부터 민원과 항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옥중 편지라며 나간 내용, 어떻게 밖으로 전달된 겁니까? 최화영은 어깨를 으쓱했다. 변호사에게 제 심경을 말했을 뿐인데요. 그걸 누가 외부로 흘렸는지는 제가 알 수 있나요? 검사가 끼어들었다. 변호사 비밀 유지 특권 뒤에 숨을 생각 마십시오. 편지 원본, 수신인, 전달 경로 다 확인 중입니다. 최화영은 태연하게 말했다. 검사님, 제가 한 말 중에 거짓이 있습니까? 정숙희도 사람이니 흔들렸을 수 있다는 추측, 마대창 회장이 과거에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다는 가능성. 다들 이미 떠돌던 소문 아니었나요? 검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건 사실 여부가 아니라 의도 문제가 되겠죠. 의도라. 최화영이 씁쓸하게 웃었다. 제 의도가 뭐든 사람들은 듣고 싶은 대로만 들을 겁니다. 저를 욕하든 저를 통해 다른 사람을 욕하든. 소장이 책상을 두드렸다. 그 입으로 또 사고치면 안에서 조치 들어가는 거 알지? 최화영이 미소 지었다. 소장님, 저는 이미 감옥에 있습니다. 더 가둘 데가 있을까요? 검사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신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당신이 남긴 기록들로 다시 한번 진실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겠군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계속된다면 명예훼손건으로 추가 기소도 검토하겠습니다. 조사실에서 나오며 채화영은 문지영이 있는 방 쪽을 힐끗 바라봤다. 지영은 벌써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언니, 나나 때문인가요? 채화영이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 우리가 같이 쓴 이야기인데 누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지영이 눈물을 글썽였다. 나 징벌방 가면 어떡해? 채화영은 낮게 속삭였다. 지영아, 세상은 원래 입 닫고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말 한 번 크게 터뜨린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해. 그녀는 혼잣말처럼 덧붙였다. 그리고 기억이 남는 사람이 진짜 이기는 거야. 서울중앙의료원 7층. 오장민은 병실 TV를 끄면서 혀를 깨물었다. 또야. 또 우리 얘기를 저렇게 만들었어. 뉴스에서는 채화영 옥중 편지 파문 피해자 측 2차 가해 중단하라. 라는 자막이 떠 있었다. 정숙희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여전히 잠들어 있는 마설린의 손을 쥐고 있었다. 괜찮다, 장미야.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와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내 딸들 어떤 사람인지 제일 잘 아니까. 장미는 눈가를 훔쳤다. 근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댓글 몇 줄에, 기사 제목 한 줄에 우리 마음이 또 찢어지잖아요. 정숙희는 설인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그래서 더 버텨야지. 우리가 무너지면 그게 그 여자가 원하는 그림일 테니까. 그 순간 마설린의 손가락이 아주 약하게 움찔거렸다. 장미가 놀라서 숨을 멈췄다. 엄마. 설인이가 또 움직였어. 정숙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 딸아. 조금만 더 버텨. 네가 눈 뜨는 순간 아무리 저 여자가 말로 우리를 찔러도 세상은 결국 내 편이 될 거야. 그 시각 구치소 독방. 채화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떨어져야 누군가는 올라갈 수 있겠지.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랐다. 내가 떨어진 자리에서 누가 미끄러지든 그건 이제 내 문제도 아니겠지.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38년 동안 내 입이 얼마나 더 움직일 수 있을까? 좁은 방 안 시계 초침 소리가 또박또박 울렸다. 감옥벽은 그녀의 몸을 가두고 있었지만 그녀의 말은 여전히 벽을 넘어 밖으로 번져가고 있었다.